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요. 또 청와대도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숨진 수사관과 관련해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유서에 있지 않은 내용을 흘렸다. 이번 사건과 연관 없는 사람에 대해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상황이 간단치 않아 보이는데요.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종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정신이 없네요. 최근 들어갖고 뭐 여러 가지 뉴스가 네, 터져갖고 일이 많아가지고. 네. 국회는 국회대로 그렇고, 네, 또 그러게 말이에요. 그 검찰 쪽은 검찰대로 그렇고. 네, 네. 오늘 청와대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압수수색이라고 하니까는 느낌이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뒤지는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임의 제출 형식으로 받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히는? 네, 뭐 청와대 비서실의 협조를 받아서 네네. 임의 제출 형식으로. 임의 제출. 네. 뭐 지금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이 몇 번 있었는데 네네. 전부 다 임의 제출 형식으로. 그렇죠. 어떤 문건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청와대가 그것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제 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 청와대 내부 문건에는 이제 기밀 문서도 많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 쉽게 압수수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근데 다만 그 이번 압수수색하고 뭐 기존의 압수수색에 좀 차이점이 있다면은 기존에는 그 청와대 측하고 검찰이 미리 협의를 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가 네네. 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은 뭐 그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다 이것도 뭐 검찰이 발표한 게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네. 나왔고 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청와대에 좀 물어보니까 이 청와대에서는 좀 모르고 있는 것 같은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 네네 그 진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은 헤드라인만 딱 보면은 마치 그 수사관들이 청와대에서 막 뒤지는 장면이 생각이 파란 박스 들고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근데 사실 경내에 들어가는 건 사실상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아마도 그렇죠. 예전처럼 임의 제출 방식으로 이제 건네 받은 건데 지금은 압수수색이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청와대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로 계속 지금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어떻게 뭐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뭘까? 뭐 정말로 뭐 확증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원래 성향이 그런 건지 네. 아니면 검찰 내부의 어떤 뭐 흔히들 이야기하는 검찰의 반발인 건지 어떻게 검찰 출입 기자들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좀 물어봤는데요. 네네.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윤석열 총장 스타일에 네. 검찰이 수사하는 것. 그러니까 절차에 따라서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청와대 압수수색 뭐 이런 것도 절차상 예정돼 있었을 것이다. 기자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뭐 2013년 그 댓글 수사 그렇죠. 관련돼서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그 대표, 네. 한국당 대표가 잘못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주의 눈치나 주위의 여러 가지 사정을 보지 않고 검찰이 지금 계획해 놓은 그런 수사를 하면서 나온 어떤 그 상황이 있으면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증거는 다 확보하는 그런 스타일. 이도저도 안 보고 일단 나는 네, 보고 예. 간다고. 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어느 정도 검찰이 얘기한 그런 혐의가 소명됐을 것이다. 압수수색을 발부한 네, 것은 뭐 그렇게 됐으니까 압수수색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진을 안 하는 사나이다라고 외려가 들어갔어야 그대로 옮겨드리지는 못하는데 네, 후진 안 하는 사나이다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상당히 좀 놀라운 상황인 것만은 네.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에 네네. 관한 것이죠. 감찰을 무마하는 의혹에 네, 관한 감찰 무마 것이고 의혹. 네. 그리고 오늘 고민정 대변인이 이거와는 또 별개로 지금 김기현 전 울산시장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황운하 경찰청장이 또 지금 들어가 있는 같이 연루가 좀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네. 그 비리를 첩보를 해서 이첩을 했다라고 청와대 측에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게 왜 그런 발표를 했냐면은 이게 그 지난 일요일이죠. 그러니까 그 특감반원 출신의 네. 검찰 수사관이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그 사망을 했을 당시에 언론 보도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이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된 첩보 문건을 백원우 실장과 작성한 사람이다. 네네. 이거를 이제 울산에 가서 전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이런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고 이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 청와대가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은 뭐 민정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이긴 하지만 이 사람은 뭐 검찰이나 경찰 출신은 아니고 이 알던 사람으로부터 SNS로 제보를 받아서 그 제보를 이메일로 옮겨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백원우 실장에게 전달을 했고 그냥 그거를 본 백원우 실장이 그냥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다른 기관으로 이제 이첩한 뭐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고 이제 고민정 대변인이 밝힌 거죠. 그러니까 이 고인과는 관계없는 일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고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로 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보 형태로 왔는데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 행정관이 정리한 수준으로만 했고 더하거나 뭘 넣거나 이런 건 없다라는 게 청와대 주장입니다. 그 SNS로 비위를 제보받았다. 네. SNS로도 비위를 제보를 받네요. 몰랐는데 지인일 가능성도 있죠. 네. 지인일 가능성도 그렇다면 있다. 그래서 지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던 그 당시 이제 감찰 반원, 특감 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럼 그분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결국 이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누가 연락을 했는지 그걸 좀 봐야겠죠. 네, 청와대에서 그 앞서 밝힌 내용은 이 특감 반원 돌아가신 특감 반원은 그 울산에 가서 이제 고래고기 사건 관련돼서 이제 정보를 알아왔다. 그리고 이제 그것 이후에 울산지검으로 또 조사를 받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좀 이제 상황이 좀 힘들어질 것 같다는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여튼 지금 좀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든 상황인 것 같고 어쨌든 검찰하고 뭐 정부하고 지금 부딪히는 모습은 또 청와대와 부딪히는 모습은 명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당도 지금 가만히 있지가 않죠. 지금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도 사실 뭐 막가자는 거냐 특검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당에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 오늘 민주당의 최고위원 회의를 쭉 보면 사실 기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필리버스터 문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4+1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당을 좀 더 기다릴 것이냐 여기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그런데 핵심은 검찰에 대한 견제, 비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찬 대표가 특검 얘기를 했고요. 이게 검찰과 경찰이 함께 수사할 수 있는 특수수사단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런 계기가 이게 나온다는 이런 얘기죠. 왜 보통 특검 얘기를 할 때는 검찰을 못 믿겠다 할 때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서 보통 야당에서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여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확실히 대치 국면으로 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특히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있고 이 김기현 전 시장 측근 의혹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차원 뭐 이렇게도 읽히기도 합니다. 뭐 총선까지 가면 사실은 굉장히 좀 곤란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자꾸 얘기가 나오면은. 근데 이게 어제만 해도 그러니까 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이 피의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뭐 법무부 훈령이 개정이 됐는데 왜 계속 이러고 있냐. 뭐 검찰하고 이제 언론에 이제 주의를 촉구를 좀 당부를 했는데 그런데 그런 말이 있고 나서 하루 만에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좀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뭐 여권 뭐 일각에서는 뭐 이게 검찰이 의도된 압수수색 아니냐. 오늘 뭐 이재정 대변인이 뭐 검찰에서 뭐 이미 다 확보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좀 그런 원래 지적도 나오고 압수수색은 있습니다. 2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특감 반원 일 때문에 이제 늦춰져서 오늘 들어갔다 얘기는 하는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함부로 지금 막 얘기하기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 같아갖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좀 해볼게요. 법무부 장관의 추미애 의원 사실상 내정이 됐다라고 봐도 뭐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취재해 보니까 의원실 쪽에서는 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뭐 의원이 직접적으로 내가 뭐 내정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냥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마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당대표를 했는데 내각으로 가는 건 좀 격이 안 맞지 않냐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틀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괜찮아요. 틀려도. 그만큼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어서 더 법무부 장관 일을 잘할 것이다. 더 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도 그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김진표 의원은 좀 딴 얘기가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가 있어갖고 재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들은 바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확정이 됐는데 이거를 총리 후보자랑 이왕이면 같이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총리 후보자 인선이 좀 늦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렇군요. 딴 얘기인데
군산에 최동욱 전 검찰 죄송합니다. 최동욱 전 검찰총장 그리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네. 둘 중에 한 명이 이제 출마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들은 얘기 없으세요 혹시? 뭐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하면서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네네. 특히 군산에서 초중고를 나왔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몇 차례 군산에 내려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요. 최동욱 전 총장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민주당 쪽 취재본 바로는 비례대표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비례대표 그건 뭐 그냥 기사에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로 좀 얘기를 하고 있고 최동욱 전 총장도 계속 군산 출마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우리가 딱 잡을 수 있는 뭐 딱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의겸 전 대변인 인터뷰 예정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요? 물어볼게요. 네, 제가 네 여기서 잠깐 교통 정보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타임즈 돌아왔습니다. 자유한국당 가보도록 하죠. 어제 뭐 교체 통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통보면 통보죠. 나경원 원내대표 받아들였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뭐 오늘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뭐냐 서로 뭐 격려하고 뭐 위로하는 자리였다. 황교안 대표는 뭐 그동안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앞으로 이제 남은 수습을 뭐 잘해달라 뭐 이렇게 부탁하는 자리였다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아무도 없는 그 배석자가 없는 자리에서 2명만 8분간 좀 면담을 한 상태여가지고 네. 뭐 실질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나왔는지는 사실 좀 궁금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와서 나훈아 대표를 만나서 뭐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당내 좀 분열되는 듯한 그 느낌을 어떻게 추스릴지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오늘 의총에서 김태흠 의원이 공개적으로 뭐 이건 너무 개탄스럽다. 어떻게 의총에 권한이 있는 걸 가지고 최고위에서 결정해버리냐. 그 자리에 조경태 최고위원, 김순례 최고위원이 있었는데 조경태 최고위원, 김순례 최고위원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거 잘못됐다. 다시 돌려놔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발언 자체가 원래는 이 의총이 나경원 대표 공개 발언 이후로 비공개로 바뀌기로 했습니다. 비공개로 바뀝니다 하고 기자들이 빠지려고 하는데 김태흠 의원이 손을 들고 아니 공개 발언 받아야죠. 그러면서 그냥 앞으로 나온 거예요. 단상으로 와서. 그냥 발언한 거예요. 개탄스럽다. 유감이다. 강하게 얘기를 했죠. 그건 기자들 앞에서 꼭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공개적으로 왜 이걸 얘기 못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의총 끝난 다음에 기자들이 나훈아 대표한테 김태흠 의원 발언 어떻게 보셨냐 물었어요. 궁금하잖아요. 반응이. 짓궂어도 정말. 나훈아 대표는 그냥 웃으면서 기자들과 악수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고 그냥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 비박계에서는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단식이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당직자 교체가 있고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제 재신임 안 한다라는 결정이 나왔으니까 황교안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국 또 친박계가 잡는 게 아니냐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장제원 의원도 비공개 의총에서 강하게 유감을 표시를 했고요. 또 전진석 의원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있었던 당 최고위원 중진 의원 연석회의에서 뭐 강하게 또 거칠게 항의를 했죠. 왜 당대표하고 원내대표는 비판받으면 안 되는가라고 고함을 쳤고 뭐 주위에서 만류하니까 고함 칠만하니까 치는 것이다. 너무한다. 정신 차리고 고함 치는 것이다.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 뭐 홍일표 삼선의 홍일표 의원 인천의 지역구가 있죠.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원내대표의 선출과 임기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의원총회에게만 있다. 의총 열지 않은 상태에서 최고위가 나서서 임기 연장을 불허한다면 신임 원내대표의 선거 공고를 하는 것은 권한 없는 일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세히 보십시오. 비판하는 쪽이 어느 쪽인지. 보이네요. 이른바 바른정당으로 갔던 그런 의원들도 보이고요. 수도권 의원들의 많이 보이죠. 홍일표 의원 인천이고요. 충청권 의원 정진석, 뭐 김태흠 의원 비판하고 있고 보면 이게 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한국당이. 영남권 의원, 이른바 친황 의원들과 친박에서 친황으로 가는 의원들과 그게 아니라 바른정당에 갔다 온 의원들이나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의원들 그리고 뭐 이른바 수도권 의원들. 수도권은 어떻게 보면은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국당의 이런 친황 체제 구축 이런 비판 자체가 수도권 의원한테는 향후 총선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판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수도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기는 또 뭐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면은
또 굉장히 그 친박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또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니까 수도권 의원들한테는 네. 좀 불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반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김영우 의원 3선이에요. 김영우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눈물도 좀 잠깐 보였는데 네. 지도부도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 이게 황교안 대표 겨냥해서 한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근데 박정호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네네. 김영우 의원도 역시 수도권. 맞아요. 네, 그렇죠. 경기 포천 연천인데 네네. 이 김영우 의원이 쇄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불출마 선언을 한 거죠. 지금까지 쭉 불출마 선언을 했던 거 보면은 이른바 이제 비박계 아니면 이제 바른정당에 갔다가 이 돌아오신 분들인데 이 김영우 의원 역시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돌아왔던 그렇죠. 의원이기도 하고요. 근데 뭐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지금 뭐 황교안 대표가 뭐 사무처 당직자들을 물갈이를 하면서 이제 읍참마속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다시 마속들이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몇 명 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김세현 여의도 연구원장만 그러니까요. 네, 날아간 바뀌었죠. 그런 꼴이 된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만이 좀 쌓였고 원래 김세현 원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 문제가 좀 단식 이후로 잠복해 있다가 다시. 이 나경원 의원 문제로 다시 불거지고 또 김영우 의원도 오늘 나서서 다시 또 불출마 선언을 좀 이어가는 좀 그런 분위기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혼란스럽네요. 한국당 내부도 역시. 네. 근데 공천관리위원장 국민 추천을 통해서 뽑겠다. 정확히 어떻게 해서 뽑겠다는 얘기인가요? 이건? 뭐 정확히 어떻게 해서 뽑겠다는 거는 뭐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은 못 아직 공개 안 찾았는데. 됐어요. 네. 근데 이게 그 제가 듣기로는 이 단식 이전부터 그 황교안 대표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천관리위원장을 국민 추천으로 하면 어떠냐, 뭐 이런 건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 사실상 좀 뭐랄까요? 하여튼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이 결국은 이제 외부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네. 이 외부 인사는 이 황교안 대표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또 게다가 황교안 대표 쪽에서 이른바 이제 50% 공천 물갈이 얘기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현역 의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좀 불안한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투톱에서 원톱이 되면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뭐 책임도 진다고 했으니까요. 네네.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 홍준표 전 대표는 뭐 또 계속 불만을 내놓고 있는데 홍준표 전 대표야 지금 박완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앉혀놨으니까 네. 이거는 뭐 거의 나하고는 척지겠다는 얘기다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공천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을런지도 지금 그렇게 되면은 본인은 대구나 뭐 창녕 쪽에 나오시고 올라가겠다고 하는데 하셨는데 쉽지가 원하는 않죠. 대로 근데 그게 원하는 대로 가실 수 있을지 어쨌든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는 뭐 10일까지 임기라고는 하지만은 그냥 뭐 끝난 거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된 마당에 민주당과 합의를 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네. 저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계속 의원 생활 하실 텐데 설마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내가 필리버스터를 잘못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리는 없겠죠. 공천이 같이 날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받아야 된대요. 나경원 대표도. 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박탈된 것 같은데 원내대표라고 전이라고 해야 되는지 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민주당하고 한국당에 대타협을 하자라면서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네. 중간에서 많이 뛰어다니기는 해요. 오신환 대표가. 네, 근데 이게 잘 좁혀지지 않은 중재안을 계속 내놓고 있는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도 이 중재안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이 선거제도에서 죄송합니다.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에서 기소권의 제한을 두라 이런 건데 사실 공수처에서 기소권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공수처가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기소권은 검찰만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이 결국 이제 검찰의 힘이 재판에 붙이는 힘인 건데 이 공수처가 아무리 이제 뭐 수사를 다 해놔도 이 기소를 할 수가 없으면은 좀 의미가 없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 자체를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이 비례대표제를 받으라. 뭐 의석수는 어떻게 할 테니까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버리면은 그쪽에서 좀 받진 않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어질 수 없는 중재안을 일단은 내놓고 어쨌든 좀 중재를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는 있어요. 네. 바른미래당 네. 역할이 그거. 가위를 내고 바위를 냈는데 저쪽에서 뭐 보자기를 냈다고 그게 중재안이 됐어요. 그렇죠. 쉽지 않은 상황이고 가위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위나 바위 중에 하나를 내야 되는데. 네. 그게 지금 좁혀지지 않는 제일 큰 이유예요. 한국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되든 뭐 정의당 등을 비롯한 군소정당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은 좋지 않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어서. 근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게 오늘도 뭐 이해찬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4+1로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필리버스 처리하고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공수처 이걸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약속한다면은 협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이제 선거법이기 때문에 다른 거라면 또 모르겠지만 선거제도를 바꾸는 거라 갖고 제1야당이 어쨌건 좀 들어와서 반대를 그럼요. 하든 찬성을 하든 얘기를 해주는 모양새를 좀 보여줘야지 이게 좀 괜찮잖아요. 사실 모양새가. 그러니까 민주당도 부담이 많아요. 부담이 많죠. 예, 네. 강행 처리할 수는 없죠. 그냥 법안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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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외신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또 백마 타고 백두산 갔습니다. 네. 49일 만에 또 올랐어요. 지난 10월이었나요? 네, 그때도 눈 내리는 모습, 이번에도 눈 내리는 맞아요. 이번에 비슷한 미설주 이제 부인인 네. 미설주도 같이 갔었죠.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여동생하고 네네. 같이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설주 여사가 동행을 했고 현성월 노동당 선동부 부부장도 함께 수행을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보도를 한 건데 이외에도 군 간부들이 이번에는 대거 수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이제 비핵화 협상 시한으로 연말을 제시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도 지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데 그래서 연말까지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기다려 보겠지만 대북 적대 정책이 계속된다면 행동으로 화답하겠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미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강경한 군사 행보를 하겠다. 새로운 길로 가겠다. 이런 의지를 이번에 과시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백두산 찾은 다음에는 뭐 큰 결심을 하고 뭐 다른 네. 일들이 좀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기 직전에도 찾았고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이제 첫 경제 시찰을 하기도 했고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는 지난 10월에 백두산을 방문한 이후에 내려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번 방문도 뭔가 중대한 행보가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걸 시사한 게 아닌가? 이런 전망이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선물 미국에 네.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미국 측에 움직임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북한 측에서도 조금 이제 조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이제 다음 신년사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네. 것인가. 이제 그때 이제 분명히 뭐 북한이 갈 방향에 대해서 네. 지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노선을 이야기할 것인가. 근데 뭐 나오는 이야기 없나요? 딱히 지금 어떤 것으로 갈 것이다라고 지금 알려진 건 없는데 일단 하순에 이제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노동당 전원 회의라는 네. 게 이제 하순에 열리는데 만약에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아무 반응이 없으면 이제 하순에 열리니까 여기서 새로운 길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강경 노선을 새롭게 또 밝히는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로켓맨이란 말을 네. 또 썼어요. 또 썼습니다. 한 2년 만인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2년 전에 네. 굉장히 좀 북한 핵 위기가 대두됐을 때 썼었잖아요. 네, 그때 썼던 뉘앙스랑 지금은 조금 다르기는 그렇습니다.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약간의 경고성 의미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나토 정상회의 때문에 영국을 갔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래서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의 거듭된 시험 발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지니까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일단 전제를 하긴 했습니다. 네. 하지만 관계가 좋다고 해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서명했던 비핵화 합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이렇게 좀 못을 박았고요. 특히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을 갖고 있다. 그래서 원하진 않지만 필요하다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톱다운 해결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까지 지금 시사를 한 셈이잖아요. 그래서 김 위원장을 향해서 레드라인은 넘지 말아라. 이런 경고장을 보낸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네 핵 버튼이 더 크네, 내게 더 크네 네, 뭐 이런 네. 얘기하고 막 그렇죠. 그랬었잖아요. 네, 2017년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갖고 상당히 이제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정도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어쨌든 북한 측에서 이 강도 높은 압박, 네. 이게 점점 수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고 있죠. 네. 그리고 뭐 ICBM 뭐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뭐 일본 네. 언론 발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기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솔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을 앞두고 있는데 네.
글쎄요. 뭐 혹자는 뭐 김정은 위원장이랑 북한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길 원하기 때문에 네. 그런 도발까지는 안 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또 이 상황이 뭐 녹록치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딱히, 트럼프 대통령이 딱히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 지금 갈 길도 바쁘고. 지금 뭐 재선 가도를 위한 길도 바쁘고 또 국내 정치에 발목도 많이 잡혀 있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북한 이슈에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비거원 대표가 지금 이제 부장관으로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이 돼 있는 상태인데 대북 협상에 기대한 만큼의 진전은 이루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희망했던 만큼의 진전을 많이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건데요. 그래서 조속한 대화 재개를 통해서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지금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와요. 또. 그러면 우리가 이러 해갖고 저렇게 해서 뭐 어떻게 언제까지 뭐 계획이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건 안 나오고 잘 풀어가겠다. 뭐 아직은 희망이 있다. 뭐 이런 정도 수준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의지가 있는지는 사실은 조금 의구심이 일고 있다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다. 전해드리고. 지난번에 방위 분담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워싱턴 말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국방부에서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미국의 국방부에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할 줄 알았어요. 또 나토에 가서 이제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전부를 계속 주둔시키는 게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토론해 볼 수 있는 거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지만 미국이 주둔하려면 한국은 더 공정하게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미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한미군 감축을 카드로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하면서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5억 달러도 안 됐었는데 내가 5억 달러를 더 내라고 해서 10억 달러를 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2월에 타결된 2019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10억 달러에 조금 못 미치는 1조 뭐 389억 원을 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2018년 분담액이 9,602억 원이나 됐는데 자기가 5억 달러를 인상시켰다. 이렇게 이분이 원래 셈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좀 과장된 화법도 있다. 그걸 감안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무튼 내가 내라고 해서 5억 달러나 인상이 된 거다. 또다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은 대로 뭐 하는 건 좋은데 50억 달러 지금 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무리니까 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뭐 지난 얘기에 대해서 자랑을 해도 되지만 이건 좀 아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몬트리올 의정서 이게 뭔가요? 기내, 그러니까 항공기 착륙국으로 지금 재판 관할권을 확대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 의정서인데요. 1963년에 도쿄 협약이 체결이 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데 재판 관할권이 항공기 등록국으로 제한이 돼 있었습니다. 항공기 등록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운항 항공기 납치 사건이 일어나면 이걸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등록국하고 이게 하이제킹이 일어난 데는 또 다르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몬트리올 의정서가 2014년에 이제 발의가 됐는데 나이지리아가 지난달 26일에 22번째로 비준하면서 발효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드디어 충족시켰습니다. 그래서 국제항공운송협회가 5년 동안 22개국밖에 비준을 안 했는가? 5년 걸린 거예요? 너무 더딘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사실 국제조약 기준으로 보면 빠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라들이 이걸 다 비준하려면 오래 걸릴 수밖에 오래 없겠죠. 걸리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국가가 비준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조사인 2017년 자료에 따르면 항공운항 1053편당 한 건의 기내 난동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근데 이게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더 이제 조사를 해보면 사고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술 마시고 뭐 폭언을 한다든지 뭐 난동을 부린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등록국이라 그러면은 뭐 이 항공기가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등록이 되어 있는 뭐 항공기다. 그러면은 여기서 처벌을 한국에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 중에서 그런 와중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있었다면 미국에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건가요? 네. 확대가 되니까 훨씬 앞으로 기장이나 승객을 위협하거나 뭐 강제 회양 같은 기내 난동 행위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어느 정도 처벌을 받나요? 그러니까 폭언, 고성방가 같은 소란 행위를 한 사람, 음주, 약물을 복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있고요. 항공기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거, 그러니까 출입문이나 탈출구 같은 거 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런 사고 있었어요. 네, 종종 있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만약에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면 5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기장을 좀 위력으로서 방해해서 그 운항을 좀 방해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미국 같은 경우는 기내 난동을 부리면 최고 징역 20년. 그리고 25만 달러가 우리 돈으로 한 거의 3억 원입니다. 거의 3억 원. 네, 벌금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 난동을 피우면은 미국에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건 줄어들어야 되는 행위니까요. 그럼요. 이거는 뭐 본인뿐이 아니라 기장 그리고 많은 승객들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되는 행위죠. 그렇죠. 네, 정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